세션에 이어 경기도와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최하고 한국주택학회가 주관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제2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2세션 사회를 맡은 건국대학교 부동산과 교수 노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컨퍼런스의 모든 발표와 토론은 네이버 TV 라이브 경기를 통해 생방송으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2세션은 기본주택 임대형 장기 임대 방향과 모델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은 세 팀의 발표자들이 발표를 모두 마친 후 종합 토론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보편적 주거복지와 기본주택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경기대학교의 김진유 교수님과 한국지역개발연구소 이창호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김진유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경기대학교의 김진유입니다. 이 기본주택과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한 지는 한 1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그 전에 진행되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완전히 완결되기도 전에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좀 부실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은 저희 이제 학회에 연구진을 꾸려서 연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그냥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이 기본주택이 갖춰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보편적 주거복지 논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공공임대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그동안 되어 왔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본주택 정책은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는지 저희 연구진이 생각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편적 주거복지에 대한 논의인데요. 이게 주거복지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그래서 앞에서 1세션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또는 국가에 따라서 그 주거복지의 대상이 되는 계층을 특정 계층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좀 문호를 넓혀서 많은 국민들이 대상이 되는 그러한 주거복지를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는 그런 것들을 좀 요약 정리한 것인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주의, 일반주의, 보편주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가적으로 선택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이 표는 EU에서 나와 있는 표인데, 보고서에 나와 있는 표인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EU에서 점차적으로 보편주의나 그다음에 일반주의는 좀 감소하고 있고, 자녀주의적인 모델의 채택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이제 트렌드를 이 보고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제 이유로 드는 것은 이 보편주의적인 또는 일반주의적인 모델을 채택한 나라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그다음에 양극화가 심해진다든가,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보편주의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이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 노승환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공공임대라든지 주거복지 제도가 어떤 형태로 대상들을 확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편주의가 가장 넓게 대상들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주의는 상당히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그에 비해서 어떤 저소득층이 한 곳에 모임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낙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또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동안 공급 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 1989년도에 시작된 이후로 조금씩 국민임대라든가 4분위까지 하는 국민임대, 그 다음에 뭐 행복주택과 같이 6분위까지 하는 이런 공공임대, 그 다음에 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평생주택이라든가 현재 지금 오늘 논의하고 있는 뭐 기본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대상 범위를 넓혀가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 주거 양극화라든가 어떤 이 공공임대 사각지대 노인 이런 분들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조금 광범위하게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줄임말을 좋아하는데 들어보셨겠지만 엘사라고 해서 LH 주택에 사는 사람, 그래서 뭐 휴거라고 해서 휴먼시에 사는 땡땡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호거라고 해서 이제는 이런 말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생겼나를 생각해 보면 그 저소득층 위주로 우리가 공공임대를 공급을 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은 뭐 거의 100% 그런 저소득층이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나타낸다, 이런 인식이 이제 퍼져 있기 때문인데, 위의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유형별로, 그러니까 그 대상이 정해져 있는 뭐 공공임대, 영구임대라든가 국민임대라든가 이런 걸 단지별로 이제 하게 되면 그러한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형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밑에 그림처럼 같은 단지 같은 동이라 하더라도 101호는 뭐 영구임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살고 203호는 뭐 국민임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는, 이렇게 그 사람이 어느 단지에 사는지 어느 동에 사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없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 이제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주거 면적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앞에서도 나왔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는 60제곱미터가 안 되는 공공임대에 재정적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고가 59제곱미터를 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놓고 보면은 3인 정도만 되더라도 경기도에서 65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에 살고 있거든요. 이 차가 가구들이. 그러니까 3명 이상만 되면 지금 있는 공공임대 가지고는 좁아서 상당히 불편한 주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면적적인 것도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면적을 한번 이걸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는 최저주거 기준이 뭐 1인 가구인 경우에 한 14에서 또 뭐 제한된 걸 보면 한 18 정도 되는데, 일본은 한 25 정도가 되고, 일본의 유도주거 기준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이분들이 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4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낮다는 거죠. 공공임대 정책 변화는 사실상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공임대 4.0 정도가 필요한 이제 시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1.0은 이제 89년도의 영구임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2.0은 이제 국민임대라고 볼 수가 있고, 3.0은 행복주택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 1.0, 2.0, 3.0 버전업이 됨에 따라서 사실은 거기에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네. 그래서 이 초기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고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기금 부분인데, 이제 중간에 기금을 이제 우리가 만들었는데 실제 기금에 의해서는 융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이제 실제 출자라든가 이런 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주택 부문에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은 전체 예산의 한 0.8% 정도에 불과합니다. 주택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정부의 재정 투자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싱가포르의 한 2.4%에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도로, 철도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형 통합과 관련된 건데, 그 유형 통합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기존에 정했던 기준보다는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면적 기준이라든가 뭐 통합 방향이나 이런 거는 보도 자료니까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확장되는 이 형태를 보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유형을 다양화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그다음에 건설형 중심으로 또 공공 중심으로 했다면 이것이 좀 더 유형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유형 통합의 어떠한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상 계층도 계속 확대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대상 계층이 조금 더 확대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방식의 다양화 이런 차원에서는 사회경제 주체라든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어떤 공급 주체가 보다 활성화돼야 되겠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기본주택이 어떤 이제 위치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느냐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은 사실 기본주택이라는 것이 경기도형 뭐 땡땡 주택이 되겠죠, 공공임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이제 출발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어떤 중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평생주택의 개념 속에서 경기도 브랜드는 뭐 기본주택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결국 이게 하나의 새로운 유형으로 출발하지만 머지않아서 이것이 유형 통합의 하나의 경기도 브랜드로 가는 이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아주 뭐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이제 쓰고 있는데 이 누구나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들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지만 사실 경기도 기본주택이면 경기도민이 돼야 되고 또 무주택자가 돼야 되고 근데 모든 소득계층을 포함할 거냐 아니면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정 소득이 넘는 사람들은 제외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좀 선택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분들이 대기자 명부에 리스트를 올리면 실제 그 선정을 할 때는 입주자 검토위원회 같은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그 상태에서 이제 특별 공급이나 우선 공급에 대해서 먼저 선정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은 1차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거기서 탈락하신 분들은 다시 또 고소득층이나 뭐 중산층하고 같이 합쳐서 2차 추첨을 하는 이런 방식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과 운영 주체인데요. 현재로서는 뭐 공급, 보유, 운영 모두 GH가 이제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이제 중기적으로 가면 경기도에서도 이제 재정 투자를 좀 해주고 그다음에 뭐 기금도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가면 이제 앞으로 그 지규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지만 제3주체 그것이 매입공사가 될지 뭐 비축 리츠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3주체가 보유를 기능을 맡아주는 그래서 이제 공급하고 운영하는 GH나 뭐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런 보유에 따른 어떤 부담 그래서 뭐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덜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체계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사실 코스트하고 인컴을 섞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중기적으로는 조금 완화를 시켜서 이 공급 원가 베이스로 해서 소득에 따라서 좀 차등화시키는 이런 방안.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 시장 가격하고 적절하게 판단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좋지 않겠냐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기본주택의 의의와 제한의 그 주요 과제를 말씀드리면 우선 이 의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상 확대하고 소셜 믹스 이런 차원을 지향한다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사업자의 공급 및 관리 능력을 확대하는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통합 공공임대의 어떤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죠. 누구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선 어렵고 힘든 사람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신주택 유형인데 현재로서는 장기적으로는 유형 통합의 원만히 흡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무적 지속성인데 이것은 이제 기존의 구조로만은 불가능하니까 재정이라든가 기금 지원, 그다음에 제3의 어떠한 기관들이 서포트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 임대화의 역할 분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현재의 흐름을 보면 보편주의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해서 이런 민간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없도록 서로 역할 분담하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기본주택을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유 교수님. 다음은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본주택 모델 제안이라는 주제로 호서대학교 이재순 교수님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박순만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호서대학교 이재순입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요. 프레젠트 넘기는 게. 저는 원고 좀 띄워주세요. 네, 원고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본주택 모델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네, 제 발표의 구성은 기본주택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고 기본주택 모델에 대한 구상 그리고 관리 방안 이렇게 세 가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은 지난해 7월부터 경기도가 다양한 정책 홍보 활동을 통해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개념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기본주택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시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되는, 공공이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 즉 보편적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부담 가능한 적정 임대료를 지불하고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하고 소셜 믹스를 통해서 사회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주택의 기본 방향입니다. 네. 이와 같은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은 기존에 공급돼 있던 임대주택들과 다르게 가구 원수에 따른 공급 유형을 세분화하고 실제 현실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면적을 공급해서 기존의 임대주택에 비해서 훨씬 더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 가능한 장기 전월세 주택을 얘기하는데, 이에 따라서 다양한 가구 형태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구 원수에 대한 공급 면적 세분화와 현실적인 주거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발표하신 김진유 교수님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 지금 현재 가구 1인 가구든 전체 가구당 주거 면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주택이 입주자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에 따라서 면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의 경우에는 행복주택 공급 면적을 기본으로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주거 공급이 좀 늘어나야 될 것이고, 3인 가구 이상의 경우에도 적정 임대료를 고려한 현실 가능 면적들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사진은 1930년에 지어진 오스트리아 빈의 칼 막스 호프라는 공공주택입니다. 1930년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오스트리아 빈의 주요 정치기관들이 입지한 핵심 구역에 임대주택이 들어가 있고, 이 임대주택은 주거 환경이 양호한
신수 공간 옆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역과 통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0년이 지난 지금도 유럽의 사회주택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벤치마킹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주택, 기본주택이 지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대주택의 거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지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주변 중심으로 입지를 우선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지별로 공급 면적을 좀 차등화해서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입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주택 모델에 대해서 기본적 구상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주택의 입주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인 경우에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면 입주자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주택 전문가 약 50인 정도를 모시고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는데 보편적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만 많이 동의를 하지만 실제로 기본주택이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입주자 선정 방식이나 재무적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입주자 선정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외 유사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월 28일까지 입법 예고가 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식을 살펴보면 일반 공급의 경우에는 추첨제가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과 같은 우선 공급의 경우에는 가점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동점일 경우에만 추첨제를 실시합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우선 공급 신청자 중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 기회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다시 일반 공급 신청자에 포함돼서 입주자 추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면적에 따라 약간 상호하지만 무주택 기간이나 소득 또는 미성년자 자녀의 숫자, 지역 거주 기간 등에 기반해서 가점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앞에 1세션에 노승환 교수님 발표한 사례에서 충분히 소개가 돼서 공통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의 사례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주요 선진국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을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긴급 주거 소요 계층에 대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기자 명부를 신청하긴 하지만 주거 소요가 급한 계층의 경우에는 지방 정부가 재량으로 임대주택을 직접 배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에 지역 연계성에 대한 기준들을 만들어서 입주자를 선발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입주 시에 해당 지역에 몇 년간 거주했는가 또는 그 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근무 기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들을 요구하고 이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대기자 명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득 기준에 따른 입주 비율을 할당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셜 믹스를 위해서 굉장히 높은 소득 계층까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범위를 열어놓긴 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다시 사회적으로 먼저 주거가 공급돼야 되는 계층이 더 많은 비율로 입주할 수 있도록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배분의 형평성과 합리성,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기자 명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
그 중앙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방 정부가 이 입주자 선정 기준이나 임대주택 배분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버밍엄 시 같은 경우에는 입주 부적격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할 정도로 이 규정을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기본주택 입주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입주자 선정의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 기본주택이 그리고 있는 그림들을 생각하고 제안을 몇 가지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우선 공급 가구에 먼저 기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누구나 입주 가능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은 우선 공급 가구 외에는 추첨제 원칙의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기본주택이 지향하는 소셜 믹스를 위해서 소득 계층 간의 혼합, 그다음에 세대 간 계층 간의 혼합을 통해서 누구나 살고 싶은 기본주택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지역 연계성에 대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본주택 입주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소득 기준에 따라서 밴드별 입주 비율을 할당을 해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비율들을 배정을 하고 고소득층의 경우에도 무주택의 경우에는 입주할 수 있지만 그 비율을 좀 축소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기본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에 보다 많은 입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경우에 그 다음 밴드에서 다시 추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계층 간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적 혼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입주자 선정과 관련돼서 몇 가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은 적정한 무주택 기간에 대한 최소 요건 지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 거주, 그러니까 그 기본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근무하거나 거주하거나 이 지역 거주에 대한 최소 요건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주택의 임대료, 계속 그 경기도에서 발표하고 있는 기본주택의 적정 임대료를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수준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 적용에 대한 원칙은 사업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원가 수준으로 책정을 하되 이 하우징 어포더빌리티를 고려해서 RIR 20%를 상한으로 두고 실제 입주자가 임대보증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최소한의 임대보증금이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지금까지 공급된 행복주택 임대료 수준을 보면 사실 1, 2인 가구가 공급하는 면적의 경우에 월 임대료 대비 임대보증금이 약 226배에서 최대 255배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 이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료의 경우에도 보시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면적이 작은 경우에 약 40배, 그리고 면적이 큰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임대보증금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에 기반한 임대료 수준을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한 77배, 제일 높은 경우에는 90배 정도가 월 임대료 대비 보증금 비율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기본주택의 임대료는 가구 유형에 따라서 차등화될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또는 노령층이 많이 들어가는 1, 2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임대료에 대비해서 임대보증금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임대료 대비
보증금 규모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이런 형태의 임대 보증금 규모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의 관리 방안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주택 입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임대주택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대기자 명부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신규 공급이나 재공급 되는 주택의 효율적 배분뿐만이 아니라 공가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입주자를 배분할 수 있어서 사회적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가 선호하는 주택에 맞춰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자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연계해서 사실은 그 주택 재고에 대한 관리 시스템도 연동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주자에 대한 입태가 관리와 이 대기자 명부가 연계돼서 주택 배분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훨씬 더 합리적으로 이 주택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입주자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입주 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이 대기자 명부를 신청할 때 공동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사람들, 부적격자에 대해서 관리 규정을 두어서 그 사람들의 입주 신청을 제한을 하고 이를 통해서 입주자들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외국과 같이 기본주택 입주자 선정이나 운영에 관련된 규정이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재산정할 것인가 등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저희 그 연구가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라서 저희가 오늘 뭐 토론에서 좋은 의견 주시면 더 반영해서 조금 더 좋은 모델로 기본주택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순 교수님. 자, 다음은 제2세션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지속 가능한 기본주택 사업 구조와 정부의 역할, 이 재무 모델을 중심으로 일하는 주제로 한양사이버대학교 지규현 교수님과 다산회계법인 김병준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지규현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주택 취지는 좋은데 이게 계속 공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세션에서부터 2세션 이어지면서 지난 세션에서도 계속 나왔던 것처럼 국가별로 그다음에 정부가 하는 역할들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경기도가 얘기하고 있는 기본주택이라는 것이 지속 가능한가? 즉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그리고 사업자가 손실을 보지 않는 이 구조가 과연 가능한가? 이 내용들을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기본주택, 오늘 계속 기본주택이라는 말이 몇 번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기본주택을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그 위치를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가 또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의 그 유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본주택은 어디에 위치하는 것인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국 현재 공공임대주택, 공공이 하고 있는 것은 분양도 있고요, 임대도 있죠. 그리고 민간에서도 분양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분양에서는 최근에 환매조건부라든지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뭐 이러한 방식까지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집 마련 촉진에 대한 관점에서 위치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임대주택은 내 집 마련 촉진보다는 안정적인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보이고요. 그동안의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그리고 다양한 방식, 심지어 장기 전세, 분납 임대, 토지 임대부 임대까지 이제 시도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기도 기본주택은 기존의 국민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확장적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진우 교수께서 4.0이란 임대주택 4.0이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보다 폭넓은 계층을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위치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균형을 좀 잡아야 될 것은 오늘은 뭐 주로 공공임대 중에서도 기본주택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민간에서 민간 임대주택 정책들을 그동안 지난 정부부터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뉴스테이죠. 그래서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해오다가 여전히 임대료가 좀 높지 않느냐. 그래서 공적 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하고 실제 민간 임대는 활성화가 좀 더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공공에서 기본주택을 좀 더 확장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것은 공공임대의 행복주택과 민간의 뉴스테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공임대, 중상층 임대에 비해서 기본주택은 시행자가 공공주택 사업자이고 주택 소유는 공공이 하고 있고요. 무주택자는 누구나, 그리고 기존의 공공임대나 중산층 임대는 시세의 몇 퍼센트의 임대료냐가 주요한 임대료 기준점이었다면 기본주택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임대료는 제1순서가 사업자가 손실 보지 않는 구조, 즉 코스트 기반 하에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전체 중위소득의 20% 범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원에 대한 조건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주택이 특별히 다르다기보다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그 갭을 좀 채우기 위한 그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 기본주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 구조는 그동안의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누적된 적자 또는 그것을 계속 재정으로 메꿔왔던 부분들을 사업자가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경기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제시한 장기 임대 비축 리츠 운영 모델, 결국 이것이 이제 기본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 기본주택이 작동하기 위해서 경기도도 고민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안하고 있는 방식도 결국 공공사업자가 임대를 공급을 하고 운영 관리를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누군가가 매입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장기 임대 비축 리츠이고요. 그것을 운영권을 1%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GH와 기금 그리고 지방정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1%의 대출을 통해서 이 기본주택이 작동이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펼쳐보면 기본주택은 기존의 국민임대 행복주택 리츠 1호 그다음에 뉴스테이 사례와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기본주택은 기금 80%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임대랑 비교해 보면 국민임대는 재정 그리고 사업자 포함해서 40%의 공공자금이 투입이 되고 부채 기금의 1.8%를 빌려와서 공급하는 그리고 입주자의 보증금으로 20%를 채워나가는 것이 국민임대주택이었고요. 행복주택 리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작동하기 위해서 토지 무상 사용권 즉 재정의 한 30%를 받은 상태에서 기금과 민간 차입금을 활용해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뉴스테이하고 행복주택 리츠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좀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뉴스테이 같은 경우도 실제 민간 임대주택인데 그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이 에쿼티 형태로 출자 형태로 25% 들어가 있고요. 배당률이 4.32%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는 13%를 부담을 하고 배당률이 6%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금의 이자를 2%로 또 대출을 받고요. 민간 차의
21%, 3.2%입니다. 네, 그에 비해서 기본주택은 기금 이자율을 1%로 대폭 줄여 달라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초기 재정 부담은 투입되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 기금 이자율 1%로 80%의 대출을 받아야 기본주택이 가능한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업자 손실이 제로가 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부담 가능한 임대료, 즉 중위소득 가구의 20% 부담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복주택이 재정에 30% 투입된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주택이 실질적으로 시범사업, 일반 모의 사업지를 규정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국 기본적인 핵심은 1%의 이자를 80%, 전체 사업비의 80% 빌려온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이 1%로 빌려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구조를 제안한 이유도 결과적으로 기본주택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민간 자금은 활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기금에 의존하겠다라는 것들이 이 주된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케이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핵심적인 얘기만 드리게 되면 결국은 부담 가능한 임대료 범위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금 1% 차입과 용적률 500%를 기본 가정 하에서 기본주택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민간 차입금 3.2% 수준을 한번 감안을 해보고 그다음에 리스율도 1%가 아니라 3%, 용적률도 500%가 아니라 300%로 가정했을 때에 두 개의 케이스 1과 케이스 2의 임대료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74제곱미터 기준으로 회색 막대 그래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 케이스, 즉 기본주택 모델로 가정한 경우에 보증금을 월세로 다 환산한 순수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보게 되면 69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 2, 일반적으로 기본주택 모델이 아닌 예를 들면 뉴스테이와 같은 그 모델로 했을 때는 161만 원이 나옵니다. 대략 한 2.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1인 가구가 26제곱미터고 2인 가구가 44제곱미터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배분을 해봤을 때 가구 원수별로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인 경우에 182만 7천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를 구성을 해봤고요. 그럼 그것의 20%를 임대료로 부담한다고 했을 때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1인 가구는 36만 5천 원입니다. 즉 케이스 1, 케이스 1의 26제곱미터 여기서 그 그래프는 74제곱미터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74제곱미터 4인 가구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불 가능한 임대료가 97만 6천 원 정도인데 기본주택 모델로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저렴한 28만 8천 원 정도가 싼 가격의 임대료 수준이 결정이 된다는 것들입니다. 다만 케이스 2인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이 되는 것들이죠. 즉 기본주택으로 하게 되면 알아야 할 20% 수준, 즉 부담 가능한 임대료 범위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결국 앞에서 전제 조건으로 했던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본주택 사업 구조에 대한 평가를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주택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제안한 방법처럼 주택도시기금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들이죠. 즉 그 얘기는 정부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충할 수 있느냐,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입니다. 실제 기본주택 건설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예를 들면 3기 신도시에 상당 부분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했을 때 막대한 기금이 1%의 자금으로 투입되게 될 겁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즉 정책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결국 리츠라고 하는 또는 비축 리츠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거기서는
전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리츠 구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결국 이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에서 나온 바와 같이 1세션에서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공통점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덜란드나 덴마크 1세션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뭐 예를 들면 덴마크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보조금이 무이자이고요. 50년까지 원금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나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낮은 비용으로 재원을 조달을 한다는 전제 내에서 그런 보편주의적 기본주택과 같은 모델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독일, 영국도 유사하고 독일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저리융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 즉 기본주택이 1%와 같은 결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우리가 토지 임대부에서 다음 세션에서도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사점은 연간 정부 예산의 2.4% 정도가 재정 지원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기본주택도 작동이 되려면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주택에 대한 성공 여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리츠 구조나 제도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츠 구조를 가지지 않고 사업자가, 즉 GH가 단기적으로 전통적인 건설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장기 임대 주택 매입공사, 제가 일명 하우징뱅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런 개념이 결국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택지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도됐던 게 랜드뱅킹입니다. 토지은행입니다. 토지은행과 유사한 구조인데요. 근데 토지은행은 어땠냐면 토지 비축 재원을 국가예산, LH 수익금, 부동산 금융 활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예산은 전혀 투입되지 않아서 작동되지 않습니다. 결국 기본주택도 작동이 되려면 랜드뱅킹, 토지은행과 달리 하우징뱅킹에서 전반적으로 그 1%의 자금 대출의 손실 구조를 보존해 줄 수 있는, 즉 기본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공공임대 건설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에 대한 융자 지원까지 하는 이런 구조가 마련되었을 때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에서부터 의지가 수반되어야 기본주택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규현 교수님. 이제 제2세션을 모두 마치고 휴식 시간 없이 바로 종합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및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토론에 참여하실 제2세션 종합토론의 좌장이신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용만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만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2013년 한국주택학회 제15대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주택학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이용만 교수님과 패널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좌장이신 이용만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세션의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은 한성대학교의 이용만입니다. 잠시 이제 세션 2의 패널 토론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막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널 토론은 모두 4분이 참석해 계시는데 4분에 대해서 각각 한 분당 8분 정도씩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패널 토론분이 토론을 마치고 나면 발제하신 3분께서 각각의 내용에 관련된 거는 거기에 대해서 뭐 보조 설명 내지는 이제 해명 또는
디스커션이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순서는 원래 저희들 그 행사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도 행사표에 나와 있는 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욱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시장 연구센터 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의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훈 한겨레 신문의 부동산 담당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고찬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오늘 제2섹션의 경우 세 분의 발제 내용이 나름대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김진유 교수님은 보편적 주거복지로서 기본주택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 어떤 일종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고요. 두 번째 발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입주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임대료는 어떻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기자 명부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발제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게 이념적으로 또는 아이디어란 차원에서의 기본주택이 아니고 실제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라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패널 토론자께서는 사실 다 미리 사전에 토론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패널 토론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난 뒤에 제가 정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 세션의 패널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수욱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8분 정도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마이크를 두들기면 8분이 됐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드려 주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토연구원 이수욱입니다. 일단 경기도형 공공주택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좋은 발표를 준비해 주신 6분과 대표 발제를 해주신 3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히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그 이해의 폭을 개인적으로 넓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기본주택 모델하고 사업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도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이 제도가 그리고 그 기본주택이라는 것이 잘 공급되고 시장에 연착륙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주택가격 상승이나 주거비 부담 증가로 거주 불안을 느끼고 있거나 또 느낄 수 있는 가구들한테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그 시기가 또 요원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들한테는 상당히 주거 안정에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작용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요자의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를 하고 지금 이제 사회적인 문제,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부의 세습으로 인한 그리고 부동산 자산 편중 심화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더 확대되는 것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데도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반적인 공급 대상의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소셜 믹스, 주거 공간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런 공간의 확대 같은
주거복지와 공공임대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이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인 그 주거 면적 확대를 갖다가 말씀하신 거는 뭐 주거복지 항상 측면에서뿐만이 아니고 향후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느꼈던 거는 핵심이 그 두 가지 같습니다. 용적률 상향하고 1%가 있는데 일단 뭐 용적률 상향도 그렇고 도심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면 실효성은 되게 클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실현 가능성이 지속될 수 있느냐, 지속 가능하냐. 마지막에 그 지규현 교수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조건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그리고 도심의 역세권이나 이런 쪽에 공급을 할 때 그 민간 소유자나 인근 거주자들이 반발하는 사례를 갖다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임대주택보다는 이제 고급 분양주택을 원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뭐 도심 내에서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만약 나대지가 있다 그러면 선도적으로 무슨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공급해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저 방향성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주택이라고 했을 때 생각하고 계시는 경기도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기본에 대해서 조금 이게 뭔지가 아직까지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그 기본이 뭔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합의점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뭐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본일 수도 있고 또 소득계층별로 주거비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이 될 수도 있고 등등 해서 뭐 기본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이 이 기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시되고 있는 기본은 공급자 중심의 기본입니다. 하나의 그 주택이 집으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관점에서도 조금 이제 운영이나 모델을 갖다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그 거주자들한테 그 주어졌던 낙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없애는 방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그 지방에서 지자체 경기도에서 이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공사 등으로의 어떤 권한의 뭐 위임이라든지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모델이나 운영 측면에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그 기본주택 모델하고 사업 구조 관련해 가지고 일단 지금 발표를 굉장히 잘하셔서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덧붙여 갖고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그 신청 자격하고 입주자 선정에 관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첫째로 그 임대형에서 누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정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누구나가 분양형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는 괜찮은데 임대형에서 누구나는 조금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형에서 누구나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뭐 중산층까지는 확대를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소득 기준이 잘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임대형에서 누구나라고 하는 거는 좀 분양형에서 누구나와는 좀 다른 개념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김진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의 경우에는 그 보편적 복지가 지금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유는 그렇죠. 그 아까 발표하신 대로 낮은 그 금리, 그러니까 뭐 제한 조달 비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뭐 재원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제한된 신규 건설, 금융 제약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에서도 그 보편적 일반적 배분 모델이 감소하고 이제 잔여적으로 가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청 자격에 대해서 특히 뭐 누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 보편적 복지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신청 자격 관련해서 소셜 믹스인데 이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추첨제 운영 방식 이렇게 혼합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개념을 갖다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소득계층 간의 혼합도를 나타내는 것 중에 이제 뭐 측정할 수 있는 엔트로피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소득 계층이 다양하고 이제 계층이 좀 넓어질수록
이 수수는 이제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계층 혼합이 잘 된 거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보다는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연령이나 가구 수 뭐 이런 부분까지 좀 더 포괄해 가지고 배분하면 소셜 믹스가 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양호한 그 혼합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소득, 연령, 가구원 수별로 임대주택 배분 비율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분 비율에 대해서도 좀 말씀하셨는데 이 배분 비율은 나중에 되면 임대료랑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거든요. 임대료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갖다 결정을 하고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가 하는 것을 갖다 결정하는 게 이제 배분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셜 믹스는 반드시 이 배분 비율과 같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그 입주자 선정과 관련해서 기존의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을 갖다가 배제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국토연구원에서 그 내부 자료로 좀 생성한 거에 의하면 3에서 5분위 가구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가지신 가구 한 15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가구죠. 앞으로도 더 들어가려고 하는 소유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고요. 또 주거 실태 조사를 가지고 이용해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은 대략 한 1분위부터 4분위까지 해가지고 뭐 분위별로 1분위 같은 경우는 대략 17%, 4분위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만이 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분위 이하 가구 중에서 뭐 저소득층 가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0% 정도는 나는 입주를 하겠다 뭐 이런 의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는 이런 그 기존 대상자에 대한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번째는 그 선정 기준에 관한 건데 사실 이게 뭐 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거는 당연한 거일 테지만 뭐 근무 요건 이런 거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이 공공임대에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소득이나 일자리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정한 저소득층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좀 직장인 요건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동점자를 처리할 때 뭐 하위 기준으로 뭐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최근에 그 중국에서 그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그 불안정해지고 가격이 상승할 때 이 조건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시장을 좀 안정시킨 그런 사례는 있지만 일반적인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가 임대료 체계하고 재원 조달 관련은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배분 비율하고 상당히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 비율이나 뭐 그 평형별 주택 규모에 따라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사업의 지속 가능성하고 임대료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뭐 임대료가 중소득의 20%를 넘지 않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일반 공급자의 그 소득 계층별 배분 비율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임대료 분포라든지 또 임대료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갖다가 지금 또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증액 속도를 또 어떻게 나갈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이 임대료 구조를 갖다가 선형으로 가져갈 건지 계단형으로 가져갈 건지 등등 여러 가지 그 추가적인 검토들이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사업자의 그 누적 손실 부분들과 또 관계가 있었고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재원 분담에 관한 것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 유형 재원 분담 구조로 보면 좀 이제 상이하죠. 그 주택 규모에 따라 이제 상이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주택도 뭐 사업자나 기금 입주자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인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그 기본주택에 대한 공급량입니다. 그리고 공급 시기, 공급을 위한 입지, 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어떻게 수립하냐에 따라 갖고 초기 재원 조달 규모가 조금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에 실제 사업에 들어갔을 때는 부족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재정에 좀 지원을 받게 되면
주거 주택의 질을 갖다가 과연 담보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질 좋은 평생 주택이라는 개념을 기본 주택에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들에 봉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뭐 표준형 건축비를 갖다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의 낙인 효과가 그렇게 찍힌 게 뭐 주택의 하자라든지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 표준 건축비의 뭐 현실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에서의 어떤 재정 지원은 주택의 질 저하를 갖다 가지고 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모델 운영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이제 대기자 명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기자 명부가 상당히 저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아무리 그 공공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입주하시는 분들이 입지를 상당히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그 뭐 입지에 따른 그 수분양자의 뭐 선호라든지 또 이제 공급 물량의 제약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대기자 명부 자체가 이게 좀 두터워지는 그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기자 명부가 제 역할을 갖다가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대기자 명부를 갖다 운영하기에 뭐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뭐 신청 기한의 제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연간 임대료 상승 속도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1% 그리고 용적률 500%로 해서 공급을 하는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서 그리고 건축비가 올라서 올해 한 것과 내년에 하는 것이 주택 가격이 달라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임대료 차이가 발생할 수 없고 또 손실이 또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조정할 건지 하는 부분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뭐까지 말씀드린 거는 대충 뭐 공급자 위주의 어떤 정책 방안에 대한 것이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자 중심의 운영 방안도 좀 이제 물리적 환경이라든지 뭐 커뮤니티 조성, 그다음에 뭐 이익 간의 신뢰나 상호 이익이 되는 활동, 뭐 지켜야 될 상호 규범과 같은 그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해서도 조금 앞으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그 경기도형 공공주택이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고 잘 연착륙을 갖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몇 사례를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길임을 갖다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금자리가 그랬고 서울의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가 그랬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경기도에서는 뭐 수요자는 많은데 그 수요를 또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뭐 주민의 반대라든지 특히 뭐 그린벨트를 갖다가 훼손하는 거에 대한 문제라든지 공기업의 부채 증가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공급자 중심의 대규모 공급 모델을 생각하는데 소규모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검토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소규모 사업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제 공공이 계획은 하는데 그 입주가 예정된 입주 예정자들과 같이 사전에 뭐 설계라든지 커뮤니티의 조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뭐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숙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발제하시는 분들이 좀 속도를 감 있게 해주셔가지고 일단 8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만은 워낙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끌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정리하는 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님께 글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컨퍼런스에 이렇게 같이 패널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광교 신도시를 알고는 있었지만 광교 신도시에 여기까지 와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도시 공간이 굉장히 좋은 공간에서의 컨퍼런스 되게 뜻깊은 것 같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특히 서울의 주택 부분의 불안정성을 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경기도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의 어떤 주택의 공급 방법들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사점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득 3만 불을 넘어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서 소득 4만 불 시대의 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세 분의 발표는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과제들도 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년 전에 이 과제가 시작될 때 옆에서 지켜봤고 1년을 보면서 참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끌어갈 것이지? 라는 의구심이 오늘 많이 해소는 되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주택이 좀 더 현실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몇 가지의 의견을 좀 더 보태고자 합니다. 일단 처음으로 사람들이 어떠한 주택들을 원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근원적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세션을 넘어서 3세션으로 가면 다양한 나라의 주택 모델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지만 그 나라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생각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모델에서도 나와 있는 덴마크에서 얘기하는 것과 뒤에 나올 싱가포르에서의 정책 방향이 다른 이유는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 기인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한 주택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같이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기본주택 헤드라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이거 10년 전에도 썼던 문구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이가 아니고 리브를 원하는 건가라는 것들도 근원적으로 고민을 하고 우리 10년 전에 그렇게 해서 태동했던 주택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은 집중해서 살펴보고 기본주택에 대한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던 자녀주의적 복지 모델이었고 이것을 보편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것엔 누구나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기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오늘의 논의들은 굉장히 중요한 논제이긴 하지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확장해 겠을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약 요인은 없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하면서 기본주택에 대한 로드맵을 조금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이 보편에서 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적인 이유들이 우리가 앞으로 보편주의로 확산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겪어야 될 걸림돌이고 장애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단계적으로 그리고 로드맵 차원에서 기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실행 액션 플랜도 같이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식의 소셜 하우징 그리고 그 서구식의 그 공공주택 이런 개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에게는 공공주택이라는 단어도 있고 소셜 하우징 사회주택이라는 단어가 막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계 정립이 아직 모호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퍼블릭 하우징이라고 해서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계속 공급했던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소셜 하우징 이렇게 이야기하는 관계 속에서 여전히 모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금 구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선택해 왔던 공공주택의 모델과 지금 사회주택과 지금 이 기본주택 아까 발제에서도 중간이다라는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그 근본적으로 사회주택이 나왔던 서구식의 개념과 우리의 공공주택이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은 좀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모델의 정립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포지셔닝을 좀 정확히 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공주택의 유형통합과 뭐 대기자 명부와 굉장히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럼 기본주택은 이거와 다른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낼 것인지 아니면 공공주택과 유사한 트랙에서 어떤 하나의 조금 차별화된 모델로 변형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해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공공주택이 공급하는 소득 4분위까지를 기본주택이 지금 모두 포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좀 갈라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주택이 처음에 얘기한 건 누구나에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보편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진행을 하다가 보면 취약계층 우선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그 제시하고 있는 방향성과 중간에서 공급하고 있는 대상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모순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설정들도 좀 필요해 보이고 문제는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은 한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배분의 원칙이 필요한 것이고 이 수요 대비 얼마나 많은 물량들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부분에서는 이제 보증금과 월세 이야기만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전세라는 게 있고 이번에 정부가 공공전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배경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렇다면 보증금을 높이더라도 월세를 낮게 내고 싶은 수요자들의 그 니즈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전세의 월세와 보증금은 선택형으로 두는 것들도 어느 정도의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발표해 주신 분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낼까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해외 국가들도 기본적으로 경제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사회주택이든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1세션에 있었던 덴마크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고 뒤에서 나올 싱가포르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가의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것이 마련되면 공급될 수 있는 물량과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이게 아직은 경기도 기본주택이기 때문에 그러면 1%의 기금의 80%는 중앙에서 이야기라고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경기도라고 하면 경기도가 재정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들도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협업해서 들어가는 모델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주택도시 기금을 다양한 곳의 저리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는 주택도시 기금의 재원 자체가 우리가 매월 내고 있는 그 청약 그 통장의 월 납입금과 국민주택 채권으로 내서 언제든지 돌려줘야 되는 그런 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마냥 저리로 공급되는 것이 한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경기도의 기본주택을 위한 별도의 특별 펀드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주요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김덕래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요약은 제가 나중에 네 분의 패널 토론 다 듣고 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 발제자의 이제 반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정훈 한겨레 신문 기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의 최중훈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저는 아침부터 참석해서 들었는데요. 1세션을 전부 다 듣지 못했습니다만 해외 사례에서 유의미한 발제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오늘 두 번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결국은 기본주택 중에 좀 핵심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3세션에 이제 토지 임대부가 있습니다만 이 장기 임대형인 기본주택 모델의 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에 논의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작년에 경기도
경기도가 물론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했습니다만은 기본주택 공급 계획을 처음 발표한 게 제 기억으로 이제 7월 달로 기억나는데요. 당시 그 경기도발로 발표는 됐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일단 관심은 끌었다고 봅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내고 3, 40년 정도 이상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물론 본인이 뭐 주택 소유자가 돼서 나가는 건 자유겠습니다만 원치 않게 나가는 일 없이 그렇게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 새로운 유형이 나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 제안이 신선하다라는 이제 반응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지금 경기도가 기본주택을 일단 명칭은 거의 뭐 확정적으로 경기도형 기본주택으로 확정적으로 론칭하신 다음에 TV 광고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주택의 가능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조건들이 오늘 이제 발표하신 분들이 체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과제를 말씀해 주신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공공임대주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기본주택 같은 개념의 전환, 검토 그리고 최소한의 시도는 필요한 시점이 좀 왔다고는 생각합니다. 굳이 아까 그 많이 얘기가 나왔던 뭐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나라를 예를 들지 않더라도요. 그 나라와 우리는 좀 사회경제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국민 모두 보편적인 주거복지가 좀 단계적으로 더 필요하다라는 데는 다 인식을 같이 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아시다시피 또 오늘 많이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기존의 그 개발 시대의 압축적으로 주거복지를 오늘 말씀 나온 그런 자녀주의적 방식이죠. 특정 계층,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빠른 속도로 임대주택을 공급했던 방식. 이 방식의 지금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게 또 지속 가능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이미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사회적 낙인 효과 문제, 노차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또 그리고 그 빈곤의 집중 문제 여전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서 벗어난 그 계층 간 세대 간 소셜 믹스가 가능한 공공임대로 임대주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뭐 정부도 그리고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작년에 그런 제안을 했던 거고요. 이후에 정부에서도 유사하다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경기도 기본주택의 그 취지를 어느 정도는 문제의식을 함께 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 방안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그거 이제 작년 11월 19일이었죠.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이었는데 당시 정부의 이 대책이 2년간 전국에 11만 가구 이상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는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이 질 좋은 평생주택에 대한 관심 내지 보도가 별로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오늘 발제에 좀 들어 있었고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기본주택의 문제의식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일단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중형 임대를 6만 3천 호 건설하기로 했고,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임대 유형 통합도 계획대로 2023년부터 본격화하기로 했고요. 특히 중요한 게 기존 공공임대와는 달리 중위소득 150% 이하로 소득 요건을 확대해서 이 중형 임대주택, 통합 유형의 임대주택에는 이런 중고소득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조건을 높였죠. 그래서
물론 이제 자산 요건이 같이 따라 붙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소득 요건은 좀 획기적으로 높여서 20년도 중위소득 150%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71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수준의 상당한은 아니고 일정 정도 수준의 중산층이 해당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주택과 평생주택이 입주 자격 확대 그리고 또 주거 면적 상향도 이 평생주택이 담고 있습니다. 가구 원수에 따른 적정 주택형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한 거죠. 마찬가지로 기본주택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평생주택과 기본주택이 기본적으로 취지는 공유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차이가 이제 이 기본주택은 이것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경기도가 제안을 했듯이 오늘 또 발제에 나왔듯이 국민주택기금의 파격적인 1% 저리 지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택지가 확보돼야 되니까 신도시의 역세권에 용적률 500%로 가능한 택지가 확보돼야 된다는 거 그런 조건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중앙 정부의 요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 평생주택 방식으로 하면서 이 경기도용 기본주택은 대체로 양립하거나 그 범위 내에서 그냥 진행되는 걸로 지금 국토부는 아마 판단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이 기본주택이 쉽게 말하면 평생주택의 그 조건을 지키면서 기본주택이 공급된다면 명칭만 뭐 기본주택이지 기본주택이 본래 그 갖고 있던 문제의식 보편적 주거복지를 좀 더 확대하려는 그 개념이 좀 많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주택이 좀 확장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또는 기금 지원이라는 저리 지원이라는 재정적인 좀 결단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그 주택 입주자들의 소득 문제라든가 자산 문제라든가 이런 제한을 좀 과감하게 풀어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신도시를 비롯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역세권 지역에 저렴한 택지를 공급하는 그런 정부의 지원이 같이 따라가줘야만 지금 이 기본주택의 일단 기본주택 원래의 그 목적을 갖고 취지를 살려서 공급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최근에 이제 그 국회에서도 이 기본주택과 관련한 제도적 법적 뒷받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지금 경기도가 이미 기본주택이라는 브랜드를 론칭을 해서 앞으로 공급하는 주택 중에 상당 물량은 이제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경기도가 3기 신도시 지금 하남 교산이라든가 과천, 뭐 용인 플랫폼 시티 같은 데서 경기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신도시의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그 지분의 약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한 1만 3천 호쯤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만 3천 호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일단 3기 신도시의 경기도 지분에서 기본주택이 공급되기 위해서도 어쨌든 지금 경기도가 요구하는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반드시 좀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꼭 경기도뿐만 아니라 결국은 광역자치단체 어디든 간에 이 동일한 기본주택을 경기도용 기본주택을 해당 자치단체 사정에 맞게 공급하는 게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아시다시피 서울에서는 이 기본주택은 그 성공하는 게 좀 어려운 조건인 건 그 현실적인 제약입니다. 서울의 경우 가용 토지가 적은 데다가 이 택지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 공공주택을 임대형으로 지으면서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공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사 대책에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의 이후 32만 호를 2025년까지 물론 택지 확보 기준입니다만 공급 계획이 거창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공공주택의 70% 이상은 분양주택입니다. 그 나머지 30%가 임대 또는 이른바 공공자가주택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당연히 분양주택에서 수익을 내서 이 임대주택에 보조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민간이 갖고 있는 택지를 아무리 공공이 활용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업 지속성은 그 방식으로밖에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짜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뭐 기본주택 개념으로 임대주택이 다량으로 공급되기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당연히 그 3기 신도시라는 이왕에 확보된 이 대량의 택지를 활용해서 경기도용 기본주택이 거기서부터 시범 사업이 벌어지는 게 올바른 수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본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담 가능한 임대료라는 개념, 그것은 소득과 연계해서 그 중위소득의 20%라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우리나라처럼 그 가용 택지가 적어서 결국은 대표적인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건설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서는 이 기본주택이라는 공동주택도 상당한 주택의 품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뭐 시공 품질뿐만 아니라 뭐 입주자 커뮤니티 같은 편의시설도 민간 주택 못지않게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달리 상대적 비교가 쉽기 때문에 바로 이 집단적인 공동주택 중에 임대주택 단지들이 이 낙인 효과를 불러온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누구나 정말 살고 싶은 중산층도 입주하고 싶은 그런 기본주택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소득 제한을 어느 정도 초기엔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까 발제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소득 제한은 크게 그 염려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고소득인 분이 뭐 굳이 자기 집을 사지 않고 이 기본주택 같은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을 때는 입주를 허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소득이라는 거는 항상 영원히 그 사람이 고소득층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대신 자산은 좀 따져야 되지 않느냐. 그분이 갖고 있는 입주자가 갖고 있는 자산은 좀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최정원 기자님의 발제 내용의 그 패널 내용,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찬석 경기도의 의원님께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고찬석 의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가계 소득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집 없는 사람들은 그 내 집 마련을 포기하라든가 아니면 영혼까지 팔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정과 소득 대비 주거 비용 부담이 매우 높아져서 주거 빈민층으로 내몰리는 실정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475만 가구 중에서 209만 가구가 무주택 임차 가구입니다. 약 44% 차지하고 있죠. 이는 뭐 여러 가지 그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다양한 주거
복지 정책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정부에서도 그 발표를 했듯이 최근 정부에서는 그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신규 개발과 함께 저개발되었거나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재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수급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여러 가지 주거 복지 서비스를 발굴하여 수요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거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공공 임대주택 정책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 입주 자격을 제한하다 보니까 주거 복지에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었고 공공사업자의 부채와 운영 손실로 인해서 공공 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이 사실상 어려워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미미하였으며 날로 심화되어가는 주거 양극화를 해소하기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기존의 정책의 한계점을 고려한다면 소득이라든가 자산, 나이와 상관없이 집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든지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보편적 임대주택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고 정책 효과를 높이고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주거 수요별 맞춤형 공급이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택은 더 이상 그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니고 누구나 일정한 수준 이상 양질의 주택에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주거 복지 차원에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미래 사회를 위한 우리의 정책 지향점을 잘 나타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검토한 애국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공공에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발표했던 공공임대주택의 애국 사례의 공통점은 정부나 공공에서 기금을 출자하거나 보조금 등의 금융을 제공하여 시장보다 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애국사에서 보듯 경기도의 기본주택이 보편적 주거복지 차원에서 좀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은 물론이고 세금 감면 등의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와 함께 기본주택의 조기 추진을 위한 기본주택 법적 근거와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신설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들의 재정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상에 기금 융자율을 현행 1 내지 3%에서 더 완화시키고 주택 1호당 대출금 한도액을 현행 1억 원에서 더 정액을 요구하는 등 공공주택 사업자들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주택의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로 제안한 장기 임대주택공사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며 현재 공공임대주택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공사나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 간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여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추진 체계가 구축되도록 보다 다양한 논의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도 집 없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본주택이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제도적 체계를 갖추어
보다 원활하게 정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찬석 의원님. 지금 네 분의 패널 토론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 실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에서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제 주제와 관련돼서 보편적 주거로서의 기본주택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소위 말하는 보편적 시장에서 일반적 시장 내지는 이제 잔여적 시장으로 가는 경향 이런 걸 좀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의견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주거 복지를 지원을 해야 될 계층조차도 아직 공공임대주택에 다 들어가고 있지도 못하는데 고소득층한테까지도 정부 지원으로 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방향성은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소득이라든가 뭐 일단 뭐 소득은 둘째치고 자산 제한 이런 것 정도로 해가지고 현재 중앙 정부의 평생주택 정도의 수준으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갔다가 장기적으로 이제 그쪽 보편적 방향으로 가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이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결국은 이제 주거 양극화라든가 주거 불안을 완전히 해소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빈곤의 이제 집단화 문제도 있으니까 무주택자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모델에 있어 가지고는 뭐 직접 임대료가 이게 소득에 연계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순전하게 소득만 갖고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택의 퀄리티라든가 로케이션에 따라서 임대료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결정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배분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향성이 정해지고 났고 그 다음에 재원이 확보된다라면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외에도 실제 이걸 추진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주변 지역과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 기존에도 정책 목표로는 보편적 주거라는 이름으로 시도는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소득 제한을 먼저 할 수밖에 왜냐 그러면 저소득자들이 아직도 공공임대주택에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약간 스펙트럼이 다양하긴 합니다만은 방향성에 있어서는 마지막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다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이 재원 조달 자체가 부채성이기 때문에 무작정 이거를 전적으로 의존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패널 토론자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발제하신 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충 설명 또는 반론 이런 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향성과 관련을 해가지고 우리 김진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2분. 네, 앞에 토론자들은 다 시간을 안 지켰는데 저도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론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뭐 토론문도 어젯밤에 읽어봤고 그 내용들은 다 공감이 되고 저희 모형을 구축하는데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장께서 정리해 주셨다시피 이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민을 상대로 일반 차가 거주 가구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발표했다시피 전문가들 55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니 아직까지 1분위, 2분위도 공공임대 못 들어가 있는 가구가 있는데 이걸 확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분들이 다 할 때까지 기다리면 아마 영원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영구임대주택에 다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임대가 나왔고 그다음에 국민임대 다 못 들어간 상태에서 행복주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유형통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못 들어간 데에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확대에 따라서 뭐 저소득층을 다 커버를 못 하는데 확대하는 것은 이건 무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다시 보편주의적인 성향에서 자녀주의로 오고 있는 것은 그분들은 그만큼 갔다가 온 거예요. 저희는 아직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2020년 기준으로 재정에서 4.8조만이 주택에 들어갔습니다. 다 기금에 밀어놨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위 예산을 보면요. 주택에 1.8조가 들어갔고요. 도로에 6.5조, 철도에 6.7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주택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공공임대라든지 주거복지를 위해서 재정에서는 단 1.8조를 쓰고 도로 놓고 철도 까는데 13조를 썼습니다. 도로 놓고 철도 까는 돈의 반만 써도 어마어마한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안 될까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융자에 있어서도 여유자금 36조가 지금 밖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에 쓰이지 않고 주거복지에 쓰이는 기금 융자는 12조 원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3배에 해당하는 중장기 여유자금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2018년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과연 이 기금을 우리가 36조에서 한 10조, 20조를 1%로 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거 원래 주택을 위해서 쓰기로 만든 자금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은 앞으로도 결코 없습니다. 교차 보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팔 주택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틀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개의 경우 한 1, 2분 하면 한 4분, 5분 쓰십니다. 그걸 감안을 해서 1, 2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제를 하신 이재순 박사님. 예. 네. 앞에 저희 연구 책임이신 김진유 교수님께서 예, 저희 과제의 어떤 성격 규정이나 방향성에 대해 정리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의 그 토론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숙제를 아직 다 못했는데 숙제에서 더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이제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이 많구나,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고 네 분이 주신 정말 그 필요한 고민들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모델링을 하는데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그 소득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입주자 선정에 대한 얘기들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다만 이제 공통적으로 주신 것 중에 수요자 중심에서 이 질 좋은 이 기본 주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 거주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나 소셜 캐피탈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민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이수욱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근무 요건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 기본주택에 입주 신청을 할 때 해당 지역의 거주 기간에 대한 요건들이 기본적이지만 1, 2인 가구 같은 경우에 뭐 대학생이나 이런 경우에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뭐 근무 기간이나 또는 재학 기간 등의 보조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것들을 검토를 해본 거고요.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러한 기준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체크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서 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델링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기현 교수님. 주기현 교수님은 진짜 1분. 예. 네. 30분까지 마쳐야 된다는 메모를 제가 받기 때문에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그냥 1분 내에 할 수 있는 얘기로 압축을 해보면 우리가 부동산 주택 문제로 뭐 정권의 명운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이슈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기본주택 고민에 좀 녹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우리가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 할 때도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본주택에 대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서로 공유가 되고 공감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풀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아마 토론자분들께서도 그런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말씀 주셨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마무리에 좀 담아서 재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장으로서 뭐 저도 정리를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30분까지 끝내달라고 그래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조금 전에 주기현 교수님이 저희 주택학회 회장님이신데 사실 말씀하신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주거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그런 시도의 하나이고 그래서 그런데 어떠한 거라도 결국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한다. 게 이제 오늘 이제 토론의 결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세션 2의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좌장님과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좀 일정이 좀 지체가 돼서요. 제 3세션은 10분 휴식 후에 3시 40분부터 다시 시작되오니 여러분들께서는 3시 40분에 이 자리로 다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행사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3시 40분에 시작될 제3세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10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